내용으로 강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 당뇨병 진료 지침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었고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은 2025년 작년 5월에 발표가 되었고, 11년에 이제 영문판이 약간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당뇨병 진료지침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26년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세 가지 진료지침들에서 보완할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뇨병학회 진료지침은 워낙 뭐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가이드라인이고, 영국의 가이드라인이 오랜만에 또 업데이트가 됐고, 미국 임상내분비학회 진료지침 요거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뭐 사실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 두 번째 강의를 맡아주신 조영균 교수님께서 그 동반 질환에 따른 약제 선택 얘기를 많이 해주실 텐데 그 이유가 바로 당뇨병 진료 지침이 사실은 당뇨병 약제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주로는 이렇게 동반 질환,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지방간 질환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혈당에 대한 건 이제 당뇨병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한 부분,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알고리즘이 짜져 있습니다. 거기 체중도 이렇게 같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 23년 요 전 우리나라 당뇨병학회 알고리즘을 보면 비슷한 구조이긴 한데 아무래도 혈당 관리하고 그다음에 주사 치료제를 같이 하나의 알고리즘에 담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그 다른 미국 가이드라인에 비해서는 글루코센트릭한 알고리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인슐린이라든지 주사 대치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영국의 나이스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여러 가지 7가지 임상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제 동반 질환만이 아니고 굉장히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프레일티가 있는 사람들, 비만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 때 어떻게 약제를 쓸 것인가에 대한 이런 임상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약제 선택을 하고 있고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조영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반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상 상황에 따른 약제 선택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미국 임상내분비학회 이번에 업데이트도 보시면 아주 크게 업데이트가 된 건 아닌데 동반 질환과 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약제 선택을 먼저 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글루코센트릭한 알고리즘에서조차도 일단 평가 자체는 동반 질환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혈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반 질환이 그만큼 중요해서 두 번째 강의에 그 부분 집중적으로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 치료를 할 때 어떤 원칙을 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당뇨병학회 그 알고리즘의 큰 변화는 사실은 아주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혈당 조절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그 초록색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반 질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하늘색 파트로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밑에 이제 인슐린과 관련된 부분이 완전히 이제 동등하게 세 가지 컴포넌트가 동등한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슐린을 쓰는 것 자체가 꼭 당뇨병의 터미널 스테이지처럼 보이는 알고리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꼭 반드시 써야 되는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이퍼카타볼릭 스테이트나 아일렛 페일리어 이런 상황들에서 꼭 인슐린을 쓰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은 우리 작년에 5월에 발표된 이 알고리즘보다 11월에 나온 알고리즘이 조금 더 자세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당 조절에 대한 부분이 가장 위에 있고 조금 더 커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약제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 양쪽 이렇게 날개가 두 개가 붙어서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동시에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약물을 선택할 때 역시나 첫 번째 나오는 게 동반질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강화 효과, 그다음에 체중에 대한 효과, 저혈당 위험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더불어 비용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꼭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약제별 특성을 이렇게 순서대로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약제를 선택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레커멘데이션이 과이하 작용 증상.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선생님들이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고혈당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음 단뇨, 다갈, 체중 감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화혈색소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기존 진료 지침은 사실은 9%가 넘으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인슐린 사용을 이제 처음부터 한다, 그렇게 좀 돼 있어서 사실 최근에 환자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약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화혈색소 많이 안 높은데도 혈당이 되게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이런 과이하 적응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서 인슐린 사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 이런 지침이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 조절을 하다가 아니면 처음이라도 이렇게 하이포카타볼릭 스테이트가 있으면 인슐린 쓰고, 그다음에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당뇨병 환자에서 요 알고리즘은 사실 2형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알고리즘인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이 강조가 돼 있는데, 1형 당뇨병이 아니라 오래된 2형 당뇨병 환자 혹은 췌장 손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현저하게 인슐린 분비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서의 일종의 중증 당뇨병 개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장, 이제 아마 이 부분은 뒤에서 김병준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이 7월 1일, 이제 곧 내일 모레부터 장애 진단이 가능합니다. 법이 바뀌었고 아마 이제 환자들이 먼저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무슨 뭐 장애가 되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게 시행된다는 건 꼭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이거 기준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잘 정리된 포스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 부분은 아마 좀 뒤에서 또 다뤄질 것 같긴 한데요. 인슐린 다회요법을 6개월 이상 해야 되고 혈당이 140 이상이면서 C펩타이드가 0.6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서 이 검사를 3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두 번 이상 확인이 됐을 때 진단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필요하신 경우, 당뇨병 환자 많이 보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출력을 해두시거나 아니면 태블릿 PC 같은 데 이렇게 띄워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고, 진단서 발급은 내분비내과 분과 전문의거나 아니면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 전문의들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전원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근데 이 과이하 상태 같은 경우는 초록색 화살표에 보셨을 때 아일렛 페일러가 아니고 이런 과이하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 다시 경구약이나 비인슐린 치료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혈당이 높아서 꼭 인슐린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많은 경우가 주사제 자체라서 안 쓴다기보다는 이런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이 터미널 스테이지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안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쓰다가 혈당이 좋아지면 다시 경구약 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화살표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든 간에 혈당 조절하다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심지어 우리나라 연구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당뇨병 처음 진단받았을 때 인슐린을 쓰면 나중에 굉장히 장기간 혈당 조절, 그 다음에 베타셀 보존이 굉장히 잘 된다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어서 어느 단계나 인슐린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당 조절에 있어서 약물 치료 전반적인 사용 원칙이 있어서, 이제 메포민, 지난번 가이드라인에서 메포민이 1차 약제로 있었던 부분이 사라졌고 그냥 혈당 조절 약제 중 원오브댐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보험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렴한 약가, 그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혈당 강화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이 된 약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약제를 우선적으로 쓸 만한 상황이 아니고, 약제의 금기나 부작용이 없고 환자가 사용을 꺼리지 않는 경우에 여전히 초치료 약물로 매력적인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당뇨병 관련된 진료 지침에서 대세가 되는 건 빨리 강화 치료를 하자는 거거든요. 사실 설포닐유리아나 인슐린을 제외하고 이제는 당뇨병 약제 중에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쓰더라도 저혈당 생기지 않는 약제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혈당 조절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조기에 강화 치료를 하자, 이렇게 인텐시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알고리즘에 있고, 이걸 좀 빨리 하자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사제도 초기부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알고리즘에 반영해 있는 이유는, 주사제가 경구약물에 비해서 훨씬 더 혈당 강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리즘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드러플 세라피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3제를 쓰다가 보험 기준도 사실 3제에서 조절이 안 되면 인슐린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4제를 쓰는 4제에 대한 권고를 한 이유는 혈당이 높아서 주사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환자가 너무 그걸 거부한다거나 또는 뭐
고령의 환자에서 인지기능 등의 문제로 인해서 혈당 조절의 타겟에 도달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삼제만 쓰게 하는 것보다는 사제를 써서라도 혈당을 조금 더 떨어뜨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클리니컬 이너시아를 좀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공고를 하는 거지, 이게 주사제나 인슐린을 대체하는 거의 개념으로서 사제 치료가 아니라는 점을 조금 이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삼제를 쓰다가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에서의 사제는 인젝터블 세라피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인슐린이 꼭 필요한 하이퍼카타볼릭 스테이트거나 그다음에 혈당이 너무 높거나 아일렛 페일러가 아닌 환자에서 사제를 공고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디인텐시피케이션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이게 디인텐시피케이션은 그냥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게 아니고 뭔가 목적이 있는 그런 약물 감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천천히 약제를 줄여가는 건데, 대개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령의 환자들에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약이 너무 많아서 약을 좀 줄여보자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젊은 당뇨병 환자들 많아졌는데, 또 반대로 그런 환자들은 열심히 교육을 하고 그랬을 때 환자들의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심지어 체중 유지만 잘 하면은 약을 끊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 리미션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환자들의 약을 디인텐시피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초기부터 알려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동기부여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할 때 반드시 환자 스스로 혼자 하게 두지 마시고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면서 크로스 모니터링 하에 해야 되겠고, 만약에 혈당이 올라가면 즉각적으로 리인텐시피케이션의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점을 환자에게 설명을 잘 하면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약제를 쓰는 목적 자체가 혈당 강화 효과만 있지 않고 오간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같이 목적으로 쓰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하트 페일리어 있는 환자가 혈당이 좋아졌습니다. 당화혈색소 5.5, 5.6까지 좋아지면, 이런 경우에 SGLT2 이니비터를 하트 페일리어의 목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경우에는 혈당이 좋아지더라도 그 해당 약제를 중단하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일렛 페일리어로 인슐린 쓰고 있는 환자들, 물론 이게 이제 드물게 굉장히 오랫동안 혈당 조절 잘 돼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탈광화 치료를 혈당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탈광화 치료를 하거나 그거는 좀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반 질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 주로는 이제 조영균 교수님이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변화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스트로크에 있어서 공고가 새로 이렇게 들어갔다, GLP-1 TGD 들어갔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하트 페일리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에는 없지만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내분비학회 가이드라인은 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트 페일리어에 대해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공고는 하는데, 요거 조금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비만한 하프페프 환자에서만 GLP-1과 듀얼 아고니스트가 권고된다는 점을 보고, 그 점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약제를 적절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국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에비던스 레벨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듀얼 아고니스트는 이벤트하고 증상을 모두 줄여주는 약제가 약제 이미 확인이 돼서 그렇고, GLP-1은 아무래도 증상 중심으로 단일 RCT에서는 증상 중심으로 개선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에비던스 레벨이 조금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간 관련해 가지고도 최근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슈가 되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FIB4라는 지표, 우리가 이제 대개 AST, ALT 혈소판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구할 수 있는 이 수치를 가지고 환자 지방간을 의심을 하고, 그다음에 파이브로 스캔 같은 엘라스토그래피 검사를 해가지고 환자가 파이브로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GLP-1이나 듀얼 아고니스트, 그다음에 TGD 같은 약제들을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세마글루타이드는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이드라인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아까 영국 가이드라인에서 디테일한 부분들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조윤경 교수님 말씀해 주실 텐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영국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비용 효과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굉장히 반드시 평가를 하고 쓰도록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7가지 상황에서 프레일한 환자들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환자에서 디폴트로 이니셜 세라피를 혈당과 무관하게 메포민 서방제와 SGLT2 이니비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도록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현저히 줄인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
있고 그로 인한 의료 지출도 많이 줄인다는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 관련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연소혈당 측정 관련해 가지고도 점점 더 그 가이드라인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는 인슐린 쓰는 사람들 위주로 권고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미국 가이드라인은 경구약 쓰는 환자들만 을 대상으로 경구약만 쓰는 환자들도 쓰는 것을 점점 더 공고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화혈색소가 너무 좋은 검사고 심플하게 우리가 이렇게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약제이긴 하지만 혈당 변동이나 환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를 이렇게 유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건데 다만 이렇게 연소혈당 측정기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이 즉각적으로 자기 혈당 변화를 보면서 그 먹는 거라든지 운동 혹은 약제 조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혈당 조절을 우리가 뭐 특별히 약도 바꾸지 않았고 의사가 대단한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심혈관 질환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올해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혈압하고 리피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고혈압 관련해가지고는 작년에 당뇨병 학회에서 먼저 당뇨병 환자에서의 혈압 조절 목표를 130에서 80 미만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고혈압 학회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이렇게 그 업데이트를 했고요. 기존에는 고위험 환자에서만 130에 80 미만이었고 저위험 환자에서 140에 90이었는데 모든 당뇨병 환자를 이제 고위험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혈압 학회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 바뀌어서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은 140에 90이지만 당뇨병은 그냥 130에 80 미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당뇨병 있는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만성 콩팥병, 뇌졸중 있는 환자들처럼 130에 80 미만으로 공고한다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피드 관련해 가지고는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은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올해 미국 가이드라인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풀드 코호트 이케이션이 이제 프리벤트 ASCVD라는 다른 새로운 그 계산식으로 좀 완전히 새로운 계산식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달라졌고 앞으로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당뇨병 환자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이 새로 완전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난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당뇨병 스페시픽 리스크 인핸서라는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나이가 그다음에 아포비라든지 라이포프로틴 A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이포프로틴 A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로는 50mg/dL 이상이면 리스크 인핸서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환자들은 조금 더 우리가 목표를 낮게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고요. 당뇨병 스페시픽 리스크 인핸서는 우리 여기 있는 표적장기 손상에 거의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유병기간 10년 이상도 저희 이제 주요한 그 타겟을 바꾸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ABI 같은 경우는 우리가 PAD의 진단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거라서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포프로틴 A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리스크 팩터들이 추가된 진료 지침이 곧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 내용 조금 알고 있긴 한데 약간 수정이 조금 되고 있는 중이어서 오늘 많이 소개는 못 드렸고요. 이런 것까지 조금 앞으로 캐치업해서 진료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동반질환 관리 중심으로 그러니까 혈당보다도 동반질환 관리 중심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조윤경 교수님이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혈당 관리하자. 이제 약을 2개, 3개 쓰더라도 저혈당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우리가 환자들을 이끌어서 약제를 가급적이면 조금 줄일 수 있는 탈강화 치료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연소혈당 측정기를 잘 활용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하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결국은 심혈관 질환 발생과 사망 위험을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과 혈압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최근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가 많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정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3번째 강의까지 끝나고 나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강의는요. 동반질환 기반 맞춤형 경구 혈당 강화제 선택 전략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조은경 교수님